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기묘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술은 의문점으로 가득 차 있어 경찰의 모든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요한 증인이 마침내 나서 진실을 밝히자 사건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두 번의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로안 포드 사건입니다. 2007년 11월 3일 아침, 미국 미주리주의 스텔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는 한 여성 콜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그녀는 긴 밤을 보낸 후라 몸이 몹시 피곤했습니다. 35살인 그녀는 더 이상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던 예전의 몸 상태는 이미 청춘과 함께 세월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넘실거리는 속쓰림과 쏟아지는 졸음을 억누르며 겨우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시달려온 콜린은 가장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일도 고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있었기에 그녀는 집 대출금을 갚으며 5명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비를 부담해 줄 수 있어 그들이 미래에 자신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로서 5 아이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셋째 딸인 로안을 생각할 때면 콜린의 얼굴에 더 밝은 미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셋째 딸은 똑똑하고 착하며 독립적인 아이로 어머니의 고생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로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와 언니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로안은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당시 9살이었던 로안은 이미 4학년으로 월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효심이 많고 배려 깊은 셋째 딸은 늘 문 밖에서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딸을 어찌 특별히 더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콜린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짐을 정리해 차에서 내리는 동안 항상 엄마를 부르며 뛰어나오던 로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늦게까지 놀아서 오늘 늦잠을 자는 걸까? 그렇다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의문을 품고 콜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방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른 4명의 아이들은 각자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로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콜린은 집안 곳곳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화장실, 주방, 뒷마당 어디에도 로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 데이비드 스피어스를 다급히 깨웠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질문에 데이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로안이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으며 아마 지금도 그 친구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딸이 어느 친구 집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콜린은 잠시 암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엄밀히 말해 작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수십 가구 정도,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모두 알고 지냈고 로안 또래의 아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시간 동안 콜린은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어젯밤 로안을 봤거나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 데이비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콜린은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라는 이 소도시는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곳이라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으며 경찰 인력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경찰들은 책임감이 강했기에 신속히 콜린의 집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고 이 이상한 실종 사건이 그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거의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도시에서 지원을 온 경찰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이런 광경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안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똑똑하고 착한 소녀의 운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수색팀에 합류하며 마을 주변에서 샅샅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릴 무렵까지도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데이비드를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안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억 속에는 실종된 소녀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11월 2일 오후에 아내가 야간 근무를 위해 마트를 향해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크리스토퍼 콜링스, 줄여서 크리스라고 불리는 남성과 함께 집 옆의 작은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와 데이비드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형제처럼 매우 가까웠습니다. 반년 전 크리스가 아내와 이혼했을 때 그는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3개월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일을 구했고 그곳에 있는 한 트레일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크리스는 종종 데이비드 집에 와서 함께 농사일을 하고 술을 마시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들은 농사일을 마친 후 또 다른 친구인 네이션이 데이비드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자 아이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집에 있던 술도 모두 마셔버린 탓에 세 사람은 두 대의 차를 타고 크리스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전에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로안을 포함한 5아이가 모두 각자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그들은 근처 상점에 들러 술을 더 산 뒤 크리스가 머물고 있는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정도 더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다시 구매한 술을 모두 마신 뒤에는 세 사람 모두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어지러움을 느껴 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나은 네이션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 때 이용했던 주요 도로 대신 외진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션은 데이비드가 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뒤 떠났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데이비드를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는 셋째 딸 로안이 서 있었습니다. 로안은 아빠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고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어떤 친구 집인지 묻지도 않고 얼떨결에 허락했고 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내 콜린이 그를 깨워 로안의 행방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몰랐습니다. 데이비드의 이 진술은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친구 크리스와 네이션은 경찰의 질문에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이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비드가 콜린의 두 번째 남편이라는 점입니다. 5명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딸만이 데이비드와 콜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스피어스라는 그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4명의 아이들, 로안을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은 콜린이 전 남편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로 포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와 로안 사이에는 가까운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싶다면 보통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놀 시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2, 3시에 갑자기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어느 친구 집에 갈 건지 정도는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하는데 한마디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전혀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그날 밤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보았고 어쩌면 로안의 실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의 추가 신문에서도 데이비드는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매번 조금씩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간 순서를 뒤섞거나 로안이 집을 나가기 전 자신의 허락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로안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은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FBI 요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론 로안을 찾는 수색 작업을 돕는 동시에 데이비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FBI는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 데이비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 때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차를 빌려 사용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의 질문에 그는 차를 바꿔 탄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증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경찰이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의 차 2대를 압수해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모두가 실종된 소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애를 태웠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마을의 경찰관인 클라크가 사건 전담팀에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중요한 증인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그 증인은 다름 아닌 거짓말 탐지기까지 자청하며 데이비드의 무죄를 주장했던 크리스였습니다. 클라크는 크리스의 부모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크리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왔습니다. 크리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크리스를 돌봐주기도 했고 크리스에게는 마치 반쪽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1월 5일 경찰 조서와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클라크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이번 사건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경찰 시스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크리스가 증인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걱정되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클라크는 크리스의 표정과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소녀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클라크는 즉시 자신의 의심과 발견을 전담팀에 알렸습니다. 그는 크리스가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 데이비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FBI는 며칠 동안 크리스에게 몇 차례 더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왜곡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데이비드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몇 달 전 데이비드 집 지하실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여기며 매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일,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고립되었던 자신에게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일들을 말하며 크리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심을 한 듯한 태도로 처음으로 경찰에게 데이비드의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가 로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만약 경찰이 필요로 한다면 자신이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데이비드에게 접근해 그의 자백을 유도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로 자신의 의붓딸 로안을 납치하거나 해쳤다면 소녀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추측을 바탕으로 몇 가지 장소를 제시했고 이후 경찰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크리스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시한 장소들을 모두 수색했지만 여전히 소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전하며 크리스에게 혹시 다른 장소나 놓친 단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로안이 실종된 밤에 대해 진술한 내용 중 분명 거짓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2명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데이비드의 거짓말을 폭로하라고 요구하자 크리스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하며 매우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서를 떠났고 그 후 며칠 동안 크리스는 자신이 모욕받았다며 경찰이 추가 신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가까운 클라크 경찰관이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7년 11월 9일 로안이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마침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불쌍한 소녀는 이미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몇몇 현지 하이킹 애호가들이 경찰에게 마을 남쪽으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 중심부에 폭우로 인해 흙이 씻겨나가면서 생긴 웅덩이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명의 경찰관을 보내 그 지역을 수색했고 마침내 그들은 웅덩이와 그 바닥에 있는 로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곧 소녀가 끈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으며 사망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로안을 찾기 위해 긴장 속에서 노력하던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곧 크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전에 아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줬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로안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크리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며 그가 일하던 직장과 트레일러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저녁 크리스가 직접 클라크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다리 위에서 단둘이 만나고 싶다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 클라크는 약속 장소인 다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크리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고 슬픔에 젖어 있었고 클라크는 크리스가 이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제 경찰이 협조해 로안의 계부인
데이비드의 범행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 순간 또 한 번 충격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두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체포하세요. 로안을 납치하고 해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크리스의 자백에 따르면 경찰은 로안이 실종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의 전반부는 계부 데이비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네이션, 크리스 세 사람은 먼저 로안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는 장소를 옮겨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크리스의 트레일러에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태가 좀 괜찮았던 네이션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로가 아닌 멀리 돌아가는 외진 길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배웅한 뒤 크리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사악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차를 몰고 대로를 통해 데이비드의 집으로 돌진했고 깊이 잠든 로안을 안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시 자신의 트레일러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고의로 불을 켜지 않아 로안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해결한 후 그는 로안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안을 차에 태우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너무 밝아 그녀가 그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이 상황에 당황한 그는 결국 로안의 목을 끈으로 졸라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로안의 시신을 다리 위에서 강물에 던져 떠나보내려 했지만 금방 발견될 것을 우려해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숲속의 웅덩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이 시신을 은닉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는 로안의 시신을 웅덩이에 버린 뒤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너무 커서 완전히 덮는 데 실패했고 날이 밝아지자 들킬 것을 우려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을 살해할 때 사용한 끈, 빗자국이 묻은 옷, 침대 매트리스 등 모든 증거를 철통에 넣어 태웠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창고 안에서 몰래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전에 중요한 증인이라고 여겼던 크리스가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 내용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가 로안을 살해한 진범임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1급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계부 데이비드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를 상대로 수많은 조사와 신문을 했던 것이 억울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데이비드에게 전했을 때 사건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크리스의 자백 소식을 들은 후 데이비드도 갑자기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먼 길을 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 로안이 방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로안이 크리스에게 끌려갔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다시 차를 몰아 크리스의 트레일러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일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크리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계부로서 딸을 구해내는 대신 그는 차 문을 잠그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그는 로안에 대한 학대와 은닉에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시 자신의 뇌가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기억조차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데이비드의 진술을 크리스에게 전달했을 때 크리스는 단호하게 자신 혼자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데이비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하고 동일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몇 년 후 크리스가 먼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에 했던 유죄 자백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유도에 따라 진술했으며 자신이 한 말이 증거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크리스의 자백이 자발적인 것이었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계속 버림받고 원가정과 위탁과정을 떠돌며 살았던 힘든 성장 환경이 자신의 심리와 인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2012년 크리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게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발적으로 자백했지만 그의 진술과 크리스의 진술 사이에는 큰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일부러 자백해 크리스와의 진술 충돌을 유도하며 크리스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DNA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데이비드를 동일한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크리스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심사숙고 끝에 데이비드의 혐의를 크게 축소해 아동안전 심각 위험과 법의 정의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편 크리스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로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각급 항소 법원은 그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형 선고는 번복되지 않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반사형 운동을 고려했을 때 크리스가 실제로 사형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종신형에 가까운 삶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은 크리스의 사형 집행 날짜를 확정하기 위한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관례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형수는 대개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형이 집행됩니다. 크리스의 변호사는 형 집행에 대한 대응 시한을 7월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의 죄악으로 얼룩진 생명은 2024년 말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법무장관이 크리스의 사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날짜는 4월 11일로 피해자인 로안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2024년 그녀는 26살이 되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